집권 여당의 안화만원 대표 김정수다.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고개를 조금 밖에 읽어주세요. 마스크 벗고 사진 찍는 좋네. 네, 좋습니다. 중도 보수 우파 시민단체 한 500개 정도가 대표해서 모여가지고 이 자리에서 10회에 걸쳐서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리스크가 있을 때에 도저히 보수 정당이 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걱정하는 보수 시민사회가 나서서 비대위원들을 초청해서 우리 의견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아침에 2시간씩 가졌습니다. 그리고 김상훈 의원님께서 잘 전달이 되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출마하신 김기현 후보를 모시고 의견을 듣고 우리들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른 것은 우리는 우리 시민사회의 진솔한 얘기를 좀 전하려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일단 출마의 변을 들으시고 우리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말씀을 많이 듣고 또 해결해야 될 숙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출마의 변을 말씀드린다는 것보다도 그동안 우리 범사련을 이끌어왔던 이갑선 회장님과 또 우리 우파 중도에 속한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데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시민사회 운동은 좌파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우파는 그와 같은 시민사회 동력을 갖지 못해서 때로는 고립되기도 하고 때로는 민심으로부터 동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우파의 단체 또 중도의 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어찌 보면 나라의 건강성, 자유민주주의 건강성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여러 가지 정치 역사를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돌아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유산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편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단순히 경제적으로나 혹은 또 뭐 산업 면에서나 그런 면에서의 발전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심이 많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해왔지만 시민사회의 건강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도 선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이면서 여러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가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의 정치 문화도 시민사회 분야에서도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다 하는 나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일본하고만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은 일본보다 훨씬 더 저는 선진화되어 있다 하는 그런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해주신 우리 우파 또 중대에 속한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의 감사 말씀드리고 특별히 우리 범사련의 이갑선 회장님 그야말로 맨손으로 후원 안 받고 딱 회비로 살림 살아가시느라고 엄청 고생하시면서도 지켜야 될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비판하시면서 올바른 길을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당의 대표가 사실 이제 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저는 우파든 좌파든 좀 건전한 우파도 있고 건전한 좌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파만이 득세하는 나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좌파만이 득세하는 나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우파도 좌파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민심의 방향에 따라서 집권도 하고 또 야당도 되기도 하고 그것이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좌파라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좌파인지 아닌지, 가짜 좌파냐, 또 우파라고 하지만 가짜 우파냐 하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뭐 좌파는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파에서만큼은 진정성을 가진 정말 진짜 우파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그 중심체가 되어서 지금까지 모습보다는 좀 더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그리고 부정부패나 내로남불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는 형태로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한편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또 우리의 지지층들 중에서도 또 강렬하신 그런 욕구를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노력하고 10년이 10년, 연륜이 쌓이면 다시 또 선진화 될 수 있다는 나름의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대표가 되면 우리 당의 시민사회 특별위원회를 대표 직속으로 구성해서 그 회의를 회의체로 그냥 만들어 놓고 가서 축사하고 빠지는 그런 형태의 특위가 아니라, 대표가 직접 참여해서 오늘 이렇게 초청 받아오기도 하지만 또 저희들이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하면서 수시로 주요 현안이나 또 민심의 흐름과 관련된 어젠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시민사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저도 직접 참여해서 1시간이면 1시간씩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면서 당의 진로와 또 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같이 스터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함께한 자리에서 그 첫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잘 찾아서 하고, 무엇보다도 함께 현장에서 뒹굴고 고함 지르고 또 함께 열심히 토론하면서 우리가 익혀왔던 그 스킨십, 그 인간적 신뢰, 그것이 바탕이 되면 우리 사회도 좀 더 건전한 우파, 건전한, 그중에 저는 우파에 속해 있습니다만 건전한 우파 정당을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주로 그 지방자치, 지방분권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몇 년 전에 그 시장으로 계실 때 그 조찬 회의에서 그 주울 야경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전 울산이 부자 도시라 가지고 예산이 충분한 줄 알았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낮에는 울산에서 일하고 밤에는 서울에 와서 돈 얻으러 온다, 이런 말씀 듣고 깜짝 놀라서 주울 야경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치 제도 중에 가장 중요한 제도인 그 선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대표 후보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신중한 점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연초에 그 대통령께서 중대 선거구제를 제안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부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서 대표가 된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민주적 리더십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그러한 리더십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사회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은 이 중간지대, 완충지대 없이 양당이 격돌하다 보니까 정치가 기능이 마비되고 또 국민들은 분열되고 있는 아주 위기 상황이다, 저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선거법 개정에 관련해서는 좌파 우파 시민단체들이 그 이갑산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국회에서 이 선거법 개정을 잘 못하는 경우에 좌우 시민사회가 합의해서 제안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요즘 몇 차례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은 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현행 선거법으로 우리가 내년 4월에 총선을 치를 수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각국의 이 선거법이라는 것은 정치 질병을 고치는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선거법, 그러니까 2019년에 개정된 이 준연동제, 비례대표제, 이것은 오히려 병을 키우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독일에서 이 다당제 하에서 이 전국이 혼란하고 정권이 16번 바뀌었거든요. 짧은 17년 동안에. 그래서 이거를 치유해서 이 다당제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서 만든 게 그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양당이 비례해 있기 때문에 중간지대가 없어서 그걸 키우려고 하는 게 선거계 그때 당시에 목표였는데 거꾸로 마치 이 고혈압 환자한테 저혈압 치료제를 투여해 놓은 것과 같은 것이 지금 선거법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래서 이제 이 중대 선거구를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건 참 잘하신 거다고 이제 저는 보고 그때 2019년에 그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도 그때 이제 정계특위 그 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저하고 그 김병민 위원하고 둘이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 된다. 이건 폐해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때도 아마 그때 그 미래통합당에서 중대 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었고 저도 그걸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중대 선거구제를 실패한 일본이나 대만 사례를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 같은 경우 보면 하원은 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상원의 경우에 중대표제를 선택을 해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협치를 이루고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런 모범적인 국가도 있기 때문에 이 중대 선거구제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그걸 디테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 대표가 되시면 이 선거법 개정 이것을 또 한편으로 또 걱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축구팀이 곧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곧 경기에 임박해서 항상 이 축구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아까 김기현 의원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런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선거법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그 선거법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정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스팔트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때도 거의 6개월 넘게 우리 김기현 의원이 그때 참석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 국회의원 중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늘 이제 아스팔트에 있다 보니까 쓰는 용어가 제가 이제 개발한 겁니다. 광장을 지배하는 자가 정치를 지배하더라. 한국 정치를 보니까. 근데 정치는 여의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의도에서 정치가 좀 이 순기능을 발휘하면은 국민도 편하고 국가도 발전할 것인데 여의도 정치가 엉망이면 엉망인 대로 여의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광장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쪽은 광장으로 나와서 광장에서 국민을 선전선동해서 또 거짓을 진실화시키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당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 그지? 왜? 한 번도 제대로 나와서 이 광장 정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 날 민주당이 광장으로 또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전체가 단에 올라가서 이재명을 비롯한 모든 많은 국회의원들이 올라가서 국민을 상대로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나고 난 뒤에는 거짓말이 난무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시청광장에서 남대문까지 빽빽하게 써도 2만 명이면 딱 빽빽하겠어요. 2만 명. 근데 그날 그 광장은 우리 이제 우파 단체가 집회를 하고 이래서 그 전체를 놓고 4분의 1. 그러면은 인원이 얼마냐? 한 15,000명 정도 돼요. 근데 뉴스가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민주당도 그래요. 20만, 30만이 왔다 그래요.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그렇게 선동되고 국민들에게 모르는 국민들은 그게 안 와본 국민들은 20만이고 30만이 와서 국민의힘당과 이 정치와 윤석열 정부를 저렇게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규탄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가다 보면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렇게 또 젖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짓말이 통용되게끔
진실되지 못한 정치가 통용되게끔 그렇게 되게끔 누가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거짓말하게끔 방치하는 국민의힘당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김기현 의원님이 당 대표가 되신다면은 저는 제가 크게 놓고 보면 이념 전선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민주당의 정치가 아니고 한국 좌파 정치가 끝내는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이 체제를 전환시키자.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 같은 이제 이념 전선에 오래 있었던 사람은 이 체제가 자유민주 시장 경제 체제가 전환이 된다면은 상당히 큰 국가적 위기가 온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기현 의원께서 또 그리고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 전체 100명이라도 올바른 생각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면 국민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편이 되거든요.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은 늘 우리가 새가 없다 그래요. 아니 새가 왜 없습니까? 국민이 천지가 내 새인데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하면은 모든 국민은 그 편이 됩니다. 근데 왜 지금 민주당에 나가서 광장에서 저렇게 국민을 상대로 사기하고 거짓하고 하려고 하는데 편이 없는가? 거짓말하고 너무 과도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한 패가 안 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김기현 의원님께서 우리 또 김상호 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좀 이렇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 TV 맨날 보니까 김기현 의원님이 얼굴상이 막 별로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오늘 아침 보니까 아주 얼굴이 잘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그런 편안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기현 의원님께 청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제대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대로 반영해야지만 희망도 생기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청년들의 목소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제가 보는 이유가 지금까지 청년과 정치권들의 소통이 전형적인 루즈 앤 루즈 관계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측면에서 우선 보자면은 잘해봐야 본전치기인 측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실 청년 행사라고 하면 단순한 청년 동원으로 인식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해도 국민들이 청년 동원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게 모이면 굉장한 어떤 망신사를 사는 경우죠. 제가 뭐 특정 인사를 여기서 조롱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만 청년당원 100명이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5명밖에 오지 않은 것이 언론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면서 정치적인 파장이 일었던 모습을 최근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일정이 소요되고 들어간 지출이 있는 것인데 지지율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해야 되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한테도 지금 루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통에 대한 확신이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쁜 일정을 제쳐두고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발언권은 이제 미리 정해진 전문가들한테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많은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새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과거 이런 일은 빈번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용만 당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정치를 무조건 멀리하게 되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사실 일종의 카메라 공포증이라고 좀 말하고 싶은데 아직 우리나라가 토론 문화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 내가 어떤 발언을 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능한 청년들은 갈 곳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원리처럼 현재 정치를 지망하는 청년들 중에서 주객이 전도되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의례적인 임명장 내지는 사진 내지는 자리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제 역사적 사례 같은 것을 보건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개인이 어떤 역사를 바꿨다면 그 사람은 이제 위인전에 실리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그렇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되는 마치 자신이 임명장 사진을 찍었다고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만심에 빠져서 헛꿈을 꾸는 이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청년들이 적성을 살려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무의미하게 방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청년들은 자기 철학이 없는 만큼 판에 박힌 대답만 하는 것인데 그럼 판에 박힌 대답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정치인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최악의 참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가볍게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사실 청년 행사를 없애자는 1차원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꺼진 카메라와 이제 내려놓은 마이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청년들과 소통할 때 만약에 카메라가 꺼져 있는 상태라면 당장 사진이 급한 이들은 당연히 본인의 일로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개의치 않는 청년들이라면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진솔한 발언을 할 기회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마이크를 이제 김기현 의원님께서 조금 내려놓으신다면 그만큼 발언권이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청년들은 말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 철학이 없으면은 당연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이제 자기 철학이 있는 청년들은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님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의원님께서 당대표가 되시면 차후 청년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료 좀 봐주시고요, 같이. 저는 5가지로 분류를 좀 했는데, 뭐 1번 건너뛰고요, 2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장 올해 아마 선거가 당대표 선거 끝나면 올 연말까지 아마 공영 언론 지배 구조 개선 부분이 본격적으로 아마 전개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 작년에 보면 그 국민의힘이나 소위 말해서 민주당 안을 반대하는 쪽을 보면 되게 수세적이나 산발적으로 대응하는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이걸 주도하는 측에서 보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든지 또는 국민들에게 방송을 돌려준다는 그런 그럴싸한 구호를 가지고 대응한 반면에 대응하는 측에서는 소극적이나 또는 산발적 대응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이 잘 안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올해도 이렇게 전개될 경우에 물론 그 정부 여당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왜라는 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으면 마치 정치적 독립을 반대하는 이미지로 와서 향후 전국에 혹은 내년 총선까지도 이미지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선제적으로 상대적 움직임을 미리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게 필요할 거로 보이고, 그럴 경우에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 학계가 연대해서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항상 뭐냐면 반대하는데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러면 반대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대안을 2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행 방식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이 현행 방식이 국민의힘이나 과거 군사정권 때 만든 방식이 아니고 민주당의 전신인 김대중 정부 때 1999년도 2000년도에 방송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만든 민주당 전신이 만든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2번째는 이 방식이 지금 사실은 나름대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공영방송 이사회가 일하는 이사회가 아니고 사실상 국회를 옮겨놨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이전에 자주 배석을 해서 참여해 봤습니다만은 이게 여야 정당 구도의 그 재판 같은, 그래서 이거를 여야 정당 구도를 폐지하는 형태,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하는 방식, 그게 영국, 프랑스, 일본 같은 방식입니다. 2번째는 이게 공영방송 정상화 관련해 가지고 한국은 지금 대표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다공영 다민영입니다. 그리고 민영 체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체계적이 안 해서 이게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같은 그 대표적인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나라들이 일공영 다민영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이걸 변화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2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해외 콘텐츠들이 국내에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한국의 공영방송 운영 행태라는 게 되게 정치적인 논란의 희사이다 보니까 이게 해외 콘텐츠, 해외 문화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입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사실 하지 못하고 있거나 속수무책인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결국에 올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공영방송사의 경쟁진들이 임기를 채우든지 간에 혹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과 나름대로 원칙들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과거 5년 그 이상 보면 대개 경영진들을 정치적으로 치우친 분들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방송 운영은 부실화되고
방송은 사실상 정쟁에 뭐 이게 연장선상으로 되다 보니까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또 그런 지적이 많이 되는 많지 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나 나름대로 원칙들, 철학들을 가지신 분들로 이 제대로 선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조금 보시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인데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중에 기존의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큰 게 이제 대장동 관련된 부분이죠. 대장동 관련된 부분에서는 당군 일의 최대 비리다라는 이제 우리의 시각과 당군 일의 최대 공공환수다라고 하고 있는 이제 이재명 쪽에 이제 시각이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지금 이제 최근에 검찰의 공소장에 나타난 대로 시행자인 성남의뜰 지분 7% 그러니까 3억 5천만 원이죠. 화천대유 쪽에서 투자를 해서 분양 이익으로만 4천억 원 그리고 택지 분양 이익으로만 4천억 원 아파트 분양 이익으로만 3,600억 해서 한 7,800, 한 800억 정도의 이익을 얻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경실련에서 추산을 했던 자료에 따르면 개박 이익이 1조 8천억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10%인 1,800 정도가 이제 공공환수가 됐고 나머지가 결국 1조 6천억 정도의 민간 개발업자 이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천대유 쪽에서 이익을 얻을 부분이 더 남아있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된다 이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바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었다.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득을 얻은 거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환수한 것은 당군이 최대치적이다라고 이제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김만배가 갑자기 그 지금 화천대유 그리고 이제 이 대장동 사업에 그 원톱으로 이제 뛰게 됩니다. 그거 했던 시점이 언제냐? 이재명은 2010년도에 성남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자기가 공약한 대로 제1공단에 공헌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원사업자가 있는데 원사업자한테 대한 사업체 지정을 반려합니다. 그러고서 공헌화를 감행을 해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갑자기 그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 판결이 나요. 아주 희한한 판결입니다. 그때 김만배가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만배가 남욱을 제치고 이제 지금 이제 대장동 사업의 원톱으로 뛰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화천대유가 갑자기 사업자로 특혜로 지정되고 이후에 그 이 대법원 판결 김만배가 개입을 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 화천대유는 그 여기 이 결합 사업으로 있었던 그 공원 사업에서 공원 사업이 갑자기 기부 체납 조건으로 변경이 되면서 결국은 화천대유 쪽에서는 금융이나 용적률상의 특혜를 얻게 돼요. 이게 뭐냐?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이 결국은 노리스크 하이리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여지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환수 5,503억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시간이 지났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자료를 그래도 나름대로 자세하게 썼습니다. 근데 5,503억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재명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단은 공원 사업이 2,700억 부분입니다. 2,700억 부분은 제가 4번에 걸쳐서 공원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는 본포문의 사업이 돼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평지공원을 한다고 했는데 평지공원이 안 됐어요. 이유는 성남 지원과 지청 자리가 아래로 들어오는 바람에 중간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마치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 사업처럼 그 여기 성남 제1공단 공원 사업을 멋지게 하려고 했는데 볼품없게 돼버렸어요. 그건 가보셔도 압니다. 그 다음에 확정이익 1,822억 이 부분은 뭐냐면 임대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분양 부분을 그 화천대유 쪽에 돈을 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선임주택에 대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부분들을 이 현금으로 바꿨어요. 그게 1,822억인데 이걸 어떻게 썼느냐? 지난번에
은수미가 재난지원금으로 성남 시민 전부 각 10만 원씩 줬어요. 그래서 천억을 이미 써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어서요. 이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공공환수인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부분이 이제 기반시설 900억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요, 결국은 터널을 짓다고 하는 거에 대한 기반시설인데 이걸 했기 때문에 결국 대장동 분양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머지는 다 저 자료를 보시고요. 지금 이제 불법 송금 문제, 그 대북 송금 문제까지 이제 제기된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리스크는 더할 수 없이 크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의 검찰 독재로는 결국은 현재의 조국의 상황이 될 거다. 현재의 조국은 결국 미래의 이재명이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이제 그 심판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저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그때 그 자치경찰제를 제대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뒷골목 그런 혼잡 경비 같은 거는요, 경찰의 고유의 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이 비급해요. 장관이 이렇게 탄핵당까지 가는데 아무 소리 없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 자치경찰제 도입이 대안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아직까지 어떤 이태원 사태에 대한 대안을 내고 있지 않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지방이 아시다시피 지금 소멸이 되고 또 지금 그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인수위원회에서 지역 균형 발전 비전을 그때 발표를 했는데 당도 정부도 지금 누구도 지금 안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걸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것만이라도 제대로 챙겨주시면 내년 총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3대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을 위해 노동, 연금, 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과정이 힘들지라도 꼭 완수해야 할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3대 개혁이 모두 중요하지만 오늘은 노동개혁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해법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대학생들과 함께 민노총 사무실 앞에서 민주노총은 성역이다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력으로 방해한 민노총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했습니다. 저희가 민노총을 성역이라 풍자하고 고발한 이유는 그동안 민노총이 법과 상식을 초월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노총은 노사 갈등을 유발하는 주체이자 노동개혁의 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 집단인 귀족노조는 스스로 약자임을 자처하지만 저는 이들이 일반 노동자와 미래 세대를 구조적으로 착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은 기업이다라며 기업과 노동자의 싸움을 부추깁니다. 결국 기업과 노동자는 귀족노조에게 착취당하는 것을 자각 못한 채 서로 싸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노동개혁을 통해 끊어내야 합니다. 귀족노조에 의해 노동의 본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들은 원래라면 일반 노동자들과 기업이 받아야 할 노동의 몫을 교묘하게 착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개혁을 막는 것은 귀족노조뿐만이 아닙니다. 노동시장을 악화시키는 악법도 막아야 할 대상입니다. 민주당의 7대 입법 과제 중 하나인 노란봉투법과 같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고착시키고 불법 행위와 재산권 침해를 노동자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편향된 법은 막아야 합니다. 또한 악법을 막는 동시에 좋은 법은 통과시켜야 합니다. 80년대 공장법에 기초한 구시대적 노동법을 개정하고 자유로운 노사관계를 노동시장을 통해 노동시장을 제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인 노동유연화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인 노동유연화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가장 세심하게 이 부분을 다뤄야 된다 생각합니다. 노동유연화로 인해 발생되는 일시적인 문제나 해고나 실업은 눈에 잘 띄어 공격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득을 포기하고 단기적인 현금성 정책을 강하게 펼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회 안전망은 몇 푼의 현금이 아닌 내일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사회에 많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노동유연화가 불러올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홍보하고 노동의 경직성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파괴되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어려워도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노동유연성과 경제성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끊임없이 시장에 발생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동시에 실업의 아픔에 공감해야 합니다. 직업교육 등의 사회 안전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실업자의 제도약을 도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며 노동유연화와 노동개혁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선 좋은 선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방해물을 제거하여 길을 뚫고 동시에 올바른 길로 노동개혁을 이끌 수 있는 선장을 원합니다. 결국 올바른 사상, 강한 추진력, 동시에 리더십을 가진 당대표가 절실합니다. 노동개혁은 정부, 국회, 정당, 시민사회가 손발을 조화롭게 맞출 때만 비로소 달성 가능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후보님께 질문드립니다. 만약 후보님이 당대표가 되신다면 당의 대표로서 노동개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신 우리 대표님들 다 못한 말씀은 서면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후보 사무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조금 전 노동개혁에 대한 질문하고 지금 우리 대표님들 말씀하신 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 이제 제가 질문할 것은 정당의 미래는 공천에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120석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정당이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2016년 새누리당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항구 공관위원장의 횡포가 또 권력자들의 압력이 결국 상향식 공천을 멀리하고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진박간별사가 다니면서 한 공천입니다. 이 공천이 잘못된 것 때문에 결국 120석밖에 안 되는 그런 정당이 되었고 적어도 180석이 되리라고 예상했던 것이 공천 파동 때문에 있었다. 2020년 공천은 김형호 공관위원장 공천인데 이때는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비례위성 정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한교안 대표의 성교안대 후배를 탈당시켜서 비례한국당을 만들고 미래한국당에서 그 위성정당에서 비례대표를 공천을 했는데 며칠 안 돼서 뒤집어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참 묻지 못할 정치가 코미디 같이 돼버리는, 발표한 게 뒤집어지고 다시 발표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김행호 공관위원장은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도중 하차하고, 이걸 보면서 그 당시 민주당 참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전국에 표를 민주당에 줄 수 없는 국민들이 이런 잘못된 공천을 보고 표를 안 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이 113석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았는데, 그 당시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대부분 시민사회 연석회의에 참여해서 우리가 주장한 게
보수 통합을 해야 된다 하고 우리가 보수 통합시킨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기 저도 통추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우리 이현 변호사, 정경모 변호사 전부 여기 다 통추위 출신들인데 이 통추위에 가서 우리가 주장한 것이 공간위에 작아도 3명 정도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공간위원 3명은 우리한테 내놔라 그랬습니다. 그것마저 안 줬어요. 이게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거기서 시민단체에 끌끌어온 사람들이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간위원 해서 그거 안 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이거 자기네들 원하는 사람 못 시킬 것 같거든요. 이번에 새로 당대표가 되시면 공간위원 구성할 때 시민단체, 특별위원회만 두시지 말고 공천할 때에 우리가 국민 저항할 수 있는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공천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 단체장을 3분 이상은 13명 중에서 공간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할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나갈 사람들 아니고 관직 나갈 사람들 아니고 그야말로 애국투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심 없는 사람들이 사심 없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걸 요청하고 싶고 당은 당규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배심원단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항구 공간위원장 시절에 제가 배심원단 부위원장을 했어요. 배심원단이 이렇게 50명이 모였습니다. 배심원단이 뭘 하느냐면 여성 우선 추천 지역하고 비례대표 공천하는 거 심의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여성 우선 공천 지역 얘기하고 있는 중에 이항구 공간위원장이 아직 심의도 안 한 비례대표 후보 공천해버렸습니다. 언론에 발표해버렸습니다. 거기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 비례대표를 심의하자고 모여서 50명이 있는데 이미 발표를 해버렸어요. 뭐 하자는 거냐? 이런 게 소위 말해서 우리 보수 정당을 죽인 일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야말로 이 배심원단 제도만이라도 우리한테 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공천되는 사람 배심원단에서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좀 가려내게 해주면 좋겠다. 전과매범, 음주운전, 도주 이런 등등에 있는 사람들이 비례대표에 들어가고 여성 우선 추천 지역에 들어갔어요. 내가 누구라고 지금 말씀 안 하지. 여성 우선 추천 지역에 5명 전부가 다 문제 있는 사람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고 했더니 최고위원회에 들어갔죠. 이게 공간위에 우리 배심원단에 진짜 정말로 눈물로 호소해서 이거 비토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회 가가지고 배심원단 요청 받아들입니다 했는데 공간위원장 이항구 공간위원장이 그대로 발표해버렸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하는 적어도 위에서 지시한 거 그대로 시행하는 이런 자가 공간위원장 되면 절대 안 된다. 이번에는 좀 똑바로 공간위 해서 총선 제발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당대표 되시면 좋겠다. 이상 마치고 이제 마지막 답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우선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 이 문제는 사실 중대선거구제 문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상하원을 할 것인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봐야 이게 큰 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도 소선거구제 하는데도 불구하고 5개 구군이 합쳐져서 도대체 이게 무슨 한 도 정도 규모가 되는 걸 국회의원 한 사람이 관할해야 되는 이런 상태 있는 지역도 많이 있는데 그걸 또 합쳐버리면 그러면 도대체 지역 대표성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도 같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것도 뭐 상하원 문제도 있겠지만 또 이걸 지역별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나눌지 아니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나눌지 이런 것들 다 같이 봐야 되는 문제여서 시간을
당장 뭐 펑켓불에 콩복대시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장단점, 물론 중대선거구제가 다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선거구제가 무조건 다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논의를 아마 이 선거제도 전체 개편과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희 개인적 생각입니다. 당내에서 의견을 아직 나눠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광장을 지배하는 자가 정치를 지배한다는 이번 대표 말씀에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아까 처음 인사말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부족했는데,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굴이 좀 찌푸려져 있다 그랬는데 그날 이틀 동안 잠을 3시간씩 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이 모자라니까 도저히 사람이 비몽사몽이 돼서 그랬던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5시간 자니까 좀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좀 전에 정치 지망 청년 젊은이에 대한 우리 저지영 대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요즘 청년 문제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 청년 문제를 나 같은 기성세대가 청년 문제가 청년들이 이게 고민이구나 저게 고민이구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일 때가 참 많더라. 청년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청년들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듣는 귀부터 열려 있어야 되겠다. 듣지 않고 탁상에 앉아가지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그동안 몇 번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하고 모임을 그 2시, 3시 와 이래버리면 학교 다니는 애들 어떻게 나오고 직장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나올 거냐. 아예 뭐 저녁 시간 7시 이후든지 뭐 이런 형태로 우선 시간부터 바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도 읽어 있고, 청년 무슨 행사한다거나 청년에게 든다 그러면 늘 여의도 청년들만 들끓는다. 그게 무슨 청년이냐. 그런 지적도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만나면서 얘기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1시간 정도씩 시간을 정기적으로 배정을 해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듣는 그 일정 자체를 고정화시켜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자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말씀을 듣는 자리로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녹여야 될지를 숙제로 안고 다시 풀어나가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 불공정 언론, 공정 언론이 회복 문제는 우리 최철호 대표님도 잘 고민하다시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대안들 굉장히 많은 스타디가 있고 자료도 많이 있는 걸 같이 공부도 하면서 봤습니다. 어떤 당이 집권하든지 간에 이 언론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 색깔을 빼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민노총 산하에 있는 노조방송, 노조신문, 이런 신문은 또 조금 다르겠습니다. 뭐 각자가 자기 선호에 따라서 구독료를 내는 방식이니까. 근데 방송은 공공재라는 전파를 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방송이 가지고 있는 위상은 신문하고 달라서 조금 하여간 좀 더 공공재의 성격을 가미하면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여전히 고민이 많습니다. 언노령 같은 데가 저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과연 우리가 언론을 어떤 방식으로 공정한 시스템으로 돌리게 할 수 있을까? 지금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민 숙제입니다. 좀 전에 이재명 리스크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재명 진상조사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 진상조사 특위를 제가 직접 설치해서 한 6개월 이상 가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의 내용 잘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하는 백현동도 대상도 못지않게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재판거래 의혹 아직도 지금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데,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재판관과 김만배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 더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다. 이런 나름의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광역시장으로서 행정을 했습니다만 세상에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해도 한참 초월했습니다. 4단계 뭐 그지 형질 변경해서 상향 조정한다. 한 단계 올리는 것도 엄청나게 신중하게 하고 고민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구단에다가 기부해라. 그러면 당신한테 혜택 준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자기 선거 공약 사업한다. 이건 완전히 뇌물이죠. 이게 뇌물이 아니면 뭐가 뇌물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군 일의 최대의 비리 의혹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 권한의 남용을 막아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범석 공동의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노동개혁 말씀 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화물연대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슬로건으로 집단 운송 거부 파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민노총을 해체해 세상을 살리자.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제가 발언도 했더니 뭐 민노총에서 김견을 사퇴시켜 세상을 살리자 이러면서 김견 그 입을 다물라 이러면서 뭐 울산 지역에 현수막을 쫙 붙였었습니다. 그게 울산이 사실 민노총의 본산지 아닙니까? 그런 이제는 이제 민노총과 같은 이런 귀족 노조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을 뭐 사실상 착취한다고 저는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하는 표현을 해도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정도까지 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민노총은 지금 악의 축으로 변해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인이 표를 의식하기보다는 정의를 의식하고 해야 될 행동해야 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울산 지역은 뭐 민노총이 워낙 트센 지역이어서 제가 이래 말하면 분명히 또 다시 김기현을 사퇴시켜 세상을 살리자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80년대 후반에 90년대 초반에 울산에서 법원에 판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뭐 골리앗 크레인에서 농성 현대자동차의 뭐 그냥 집단 파업이 그냥 거리로 나와서 도시 자체가 마비될 때 판사로 있었는데요. 그 당시 현장을 그때 본다면 그때 노동자가 약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불편도 있고 도시 전체가 뭐 최루탄으로 덮여서 매캐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약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수성은 다 이제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노동자 위에 군림하는 갑이 되어 있다. 슈퍼갑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민노총이라면 이 민노총은 해체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조가 처음 출범할 때 그 정교조 활동하는 것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 해서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의유를 냈습니다. 뭐 정치 활동을 하면 공무원은 해당이 뭐 법률이 규정이 되지만 사립교원은 이 정치 활동하는데 규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립학교법에 뭐 그 애매모호한 조항이 있나 봐요. 그걸 걸어가지고 그 정교조의 설립을 막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대구 법원에서 판사로 있을 때인데 그 구속이 되어 있던 사안에 대한 구속 적부 심사를 제가 맡았는데 그걸 주심 판사를 맡아서 심리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 이 정교조 활동했던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열정이 결코 우리가 손가락질 일도 아니고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사회적 노력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석방 결정을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국 부분에 동시에 이게 결의가 됐었는데 제가 다른 전국 부분 상황도 다 눈치를 봐야 되니까 봤더니 다들 어떻게 할지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석방하자고 주심 의견을 내고 석방 결정을 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정교조의 의지는 굉장히 순수했고 그 의미가 이 사회를 바꾸는 동력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정교조가 자신들의 어떤 뭐 우산에 대해서 부정부패나 혹은 자신들의 그런 게으름을 방패막으로 삼을 수 있는 우산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면 이 점에 대해서도 이제는 다시 작용에 대해서 반작용이 일어나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을 요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노총 부분도 작용에 대해서 이제는 반작용 상태로 가야 될 때다. 김기현 민노총 검색해 보시면 민노총에 대해서 김기현이 어떤 발언을 했고 민노총이 얼마나 김기현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이갑선 회장님 말씀 주셨는데 공천 문제 아마 우리 내년 총선에 두 가지 우리 당으로서의 두 가지 화두가 있다 그러면 첫째 우리 당이 일 잘하는 여당이냐 정말 이 당을 대통령 바꿔놨는데 자유우파 보수정당의 근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것의 성과를 내느냐 일을 잘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평가의 잣대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평가의 잣대는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 잘 내놓느냐 이 두 가지 평가의 잣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정치하면서 뭐 계파에 속하지 않고 사실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어서 요즘 뭐 윤심 후보 그러는데 제 입으로 한 번도 윤심 후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윤심 후보가 아니라 민심 후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공정한 객관적 잣대에서 좋은 인물 내세우도록 하는데 저희 혼신의 힘을 기울일 작정이고요. 내년 총선에서 만약 우리가 이게 과반을 차지하는 목표는 180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일단 과반을 해야 된다.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 땅에 다시 보수당이 새롭게 살아날 기회가 있을까 그런 두려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제가 대표로서 총선을 지휘해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서 공천 문제도 잘 풀어나가도록 뚫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